일단 오늘 라이브라고 그 김상현 선생님하고 이성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종원 선생님 어제 했나? 그래 제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내일인가 내일 목기수 선생님 하면 아마 릴레이 이어서 할 것 같은데 어저께 수업 들으셨어요? 일단 그거 같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 지금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잘생기신 고쌤 이런 분들은 100% 합격하시죠. 꿀성대 2. 이제 이런 분들은 100% 합격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프린트 2개인데, 요거 계정이죠, 계정? 네. 계정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게 되게 많았어. 되게 많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정이냐? 많아. 개정된 건 되게 많고, 볼 부분도 되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다 봐야 되나?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골라서 필요한 것만 몇 개 뽑았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좀 알고 갑시다라고 해서 뺀 게 프린트 몇 페이지 안 되죠? 이게 페이지로는 4페이지 써 있는데 중간에 제가 보기 편하라고 계정이 뭐가 됐다라는 거 알려주려고 자세하게 쓴 거지 내용은 한 3분의 1페이지만 해도 다 나와요. 그 내용이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써놓은 거니까 이게 이제 국토개혁법에 개정된 부분하고 주택법 개정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두 개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있잖아요. 근데 시행규칙이 바뀌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법이 바뀌는 건 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시행령은 뭐 수시로 바뀌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요거 한번 보자. 마이크가 웅웅거려? 마이크 소리가 웅웅거린다고 써 있는데 지금 라이브라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잘 오늘 오전에 괜찮았잖아. 자 일단은 요게 방제지구라는 거 용도지구 중에서 방제지구 중에서 완화 규정이 이제 좀 개정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용도지구가 몇 개 있지? 용도지구 9개. 9개 중에서 방제지구 나오면 일단 방제지구랑 방화지구랑 헷갈리더라고. 그럼 방제지구랑 방화지구 중에 어느 게 더 큰 개념이에요? 방제가 큰 개념이에요. 화재만 막자라고 뺀 게 방화라. 얘는 세분이 안 된다. 세분이 안 돼. 화재만 막을 건데 뭐. 근데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우리 따로 배웠잖아. 시방차, 시방차, 시가지 방제, 자연 방제. 그럼 시가지 도심지 내에서도 재해 막는 거고 저 하천변에 맞게 깎여 나가는 지역도 재해를 막자. 그럼 재해를 막으려면 대책이 있어야 되죠. 재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이게 시험 지문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지문이 뭐냐면 시도대장이 왜 주어로 나왔냐? 얘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지? 용도지구를 제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해서 뭐 하는 절차죠? 입안해서 결정. 결정하는 사람이 원칙이 누구죠?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자, 그럼 원칙이 누구네? 그래서 시도지사 대장은 이렇게 나온 거야.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시도대장은 연안의 저기 바닷가 끄트머리에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방지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맞잖아. 대신에 반드시 이 계획에다가 뭐를 넣으래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이 단어 하나 기억하나. 재해 뭐야? 그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짰으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를 했다. 이게 키워드예요.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게 땅이 주상공이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주거상호 공업지역에서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는 기존의 용적률의 얼마까지를 완화해 준대? 140%는 1.4배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용적률이 200%였던 지역이었다. 그럼 최대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너무 어렵지. 280까지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용적률의 140%, 280%까지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 이 숫자가
120이 140으로 바뀐 거라서 이건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챙기고 다른 계정도 되게 많았는데 필요가 없어가지고 제가 뺀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개정이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 하나 봐볼게요. 자, 이걸로 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까 어느 땅에서? 그럼 녹지지역 아니죠? 그럼 시험장 가면 녹지지역에서 뭐 방지지구 재저감 대책을 만들었을 때 재예방시설을 설치했다면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질문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40을 틀리게 하거나 주상공을 갖고 틀리게 하거나. 결론 얘기할게요. 용도지구 중에서 방화지구는 무슨 계획 꼭 포함을 시키래요? 재해, 저감, 대책. 그걸 포함시켜서 재예방시설을 설치했다. 그 땅이 어느 땅일 때? 주상공이면 그 해당 용적률의 건폐율에 위로 가는 거야. 용적률이 얼마? 140%까지 완화해주겠다. 그거 하나 딸랑 하나 남은 것 빼고는 없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 제한도 이거 완화됐는데 이게 법조문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책으로 갔으면 책으로 못 찾아보고 어떤 분은 기본소가 없고 막 이래서 제가 아예 그냥 법조문을 다 쓴 거예요. 그럼 여기 54조에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구단위 계획 짰겠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서 포함하는 게 꼭 8가지가 있는데 꼭 포함하는 거는 뭐 있죠? 기건. 뭐 웬일이야? 기가 뭐죠? 기반시설의 배치하고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지금 라이브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 다 들리죠? 들리세요? 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죠? 다 들릴 거야.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도 규제해놨어. 그러면 이 용도는 된다 안 된다 규제해놨으니까 A는 이 계획에 맞게 짜야 돼? 맞지 않게 짜야 돼? 맞게, 이 계획에 맞게 해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만약에 건축물을 건축하든 용도 변경하든 그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뭐에 맞게 해야 돼? 지구단위에 맞게 해야 돼. 항상 맞는 질문으로 나와요. 근데 가로 안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요게 개정이 된 거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 건축물 해가지고 이게 지구단위 계획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에서 이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대통령령에 지구단위 계획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봐요.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 만약에 도로야. 도로 위에다가 여기 땅을 갖고 있었던 애인데 저기 사업이 몇 년간 안 하면은 야 이거라도 좀 하라 해서 가공개 이거 오늘 오전에 했네. 가공개 할 때 도로로 결정이 되고 3년 동안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뭐라도 하고 있어라. 가공개. 그 가가 뭐야? 가설건축물이에요. 그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3년 동안 쓰다가 남길 거 아니야. 3년 정도는 쓰게 해주고 나중에 철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존치기간이라고 해서 존치기간 여기 몇 년이라고 됐어요? 여기다 동그란 별표 치면 돼. 3년 범위에서 해당 특광 특특 시군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의 가설 건축물은 요거는 제외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가설 건축물이니까 잠깐 쓰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 맞아야 돼? 안 맞아도 돼? 안 맞아도 된다. 그 존치기간이 몇 년? 3년. 근데 연장할 수 있다가 신설된 건데 가설 건축물인데 원래는 몇 년인데 3년인데 각각 1번 가번하고 나번의 항목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이거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우리 옛날에 이거 뭐라 불렀죠? 모델하우스. 이런 유사한 가설 건축물은 횟수별 3년 범위 내에서 특강 특특 시군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무슨 목적일 때? 공익 목적일 때는 3년 연장할 수는 있대요. 그 다음에 나번 특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공객 시설이면 이 도로 이게 결정된 거 예정지야. 여기서는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는 뭐에 맞게 건물 지어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근데 가설 건축물은 얘는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네가 이 계획이 아니어도 맞지 않게 지을 수 있어. 근데 존치기한은 몇 년 이내인데 3년 이내인데 그 정도는 지어도 돼. 그런데 연장할 수 있는 게 두 개다. 국가가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거 하나인데 지금 현재 여기 신설은 됐는데 되게 중요한 규정은 아니지만 이게 3년 범위 내에서 존치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짓는 가설 건축물을 여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그 계획에 맞지 않아도 질 수 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정된 게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혹시 기반시설 종류가 총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기반시설 종류 크게 분류했을 때 몇 개? 이 언니 오빠들 어떡하니? 지금 보니까 마이크가 엄청 찢어져서 들린대요. 지금 이상해요? 마이크가? 조절하고 가셨어요? 그 기반시설의 종류가 총 나누면 크게는 7개인데 7개를 총 세분하니까 46개가 있어. 몇 개인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옛날에 기출지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반시설은 7개의 시설로 분류된다.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 밥은 먹은겨? 7개 시설 분리되잖아요. 맞는 질문인데 처음 보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저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부터 해서 7개 시설로 분류가 되고 그 안에 종류가 46개인데 이 46개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쭉 해서 46개예요. 그 중에 빨간 색깔 있죠.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있잖아. 저거 내가 색깔을 왜 칠했을까? 이게 기반시설 중에 유일하게 세분이 되는 종류가 3종류야.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 일반 도로 이렇게 세분되는 거. 도자광이라고 그래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광장인데 얘네 세분되는 게 있는데 그 세분되는 게 이거예요. 페이지. 그래서 도로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지하도로까지 세분되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이 세분되는 것 중에서 이게 복합 환승센터가 있었는데 그냥 환승센터가 하나 신설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지문에 자동차 정류장은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으로 세분한 시설이다.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는 복합 환승센터도 있고 환승센터도 있고 공동차고지, 공용차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얘하고 셋 중에 어느 게 그나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네. 자동차 정류장이지. 그럼 자동차 정류장에는 뭐가 추가됐다. 복합 환승센터도 있고 환승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정류장의 뜻이 뭐예요? 정류. 멈췄다가 가는 거잖아. 그럼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건 싣는 물류 터미널, 공영 공동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시험 문제에다가 교통광장. 교통광장 넣으면 왠지 교통이잖아. 맞는 거 같죠? 교통광장 어디 있어요? 광장 분류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옛날 시험에는 교통광장을 넣고 다음 중 자동차 정류장에 세분되는 시설이 아닌 것 같아서 답이 교통광장이었었어요. 근데 그 출제했던 사람이 또 나왔다. 그러면 환승센터, 복합 환승센터 2개 신설됐잖아. 그럼 환승센터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면 된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또 개정된 게 요거 개정됐어. 용도 분류에서 우리 자산 전문 연교 근주구 할 때 우리 교정 및 군사시설 배웠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교정이 교정시설, 군사시설이 국방군사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교정시설 따로, 국방군사시설 따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이거 중에 얘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거야. 개정된 거 10분이면 끝나요. 크게 많이 바뀐 거 없어.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방제지구 개정됐죠. 방제지구에서 반드시 도시공관리계획 포함해야 되는 계획이 재해 저감대책 짜라고 그랬죠. 재해 저감대책 짜서 재예방시설을 설치했어. 어느 땅 3군데다가 주상공에다 하면 야 너 용적률을 건폐율을 용적률을 140%까지 완화해주겠다. 요거 하나 개정된 거랑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원래 계획에 맞는 건물만 줘야 되는데 이게 특정한 가설 건축물은 그거 안 따라도 된대. 그러니까 전치기간은 몇 년 이내고 3년 이내인데 연장 가능한 게 2개 있었죠. 국가나 지자체 설치하는 무슨 공익용도, 그 다음에 무슨 시설, 도시공객 시설, 걔네들은 3년 정도는 가설 건축을 쓸 수 있고 연장도 가능한 게 2가지 있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분류상에서 도자광 중에 자동차 정류장 있었죠. 자동차 정류장 중에 복합 환승센터가 있었는데 추가돼서 뭐가 하나 생겼다. 그거 환승센터.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 거
여기 교정군사시설을 이제는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세분했다. 끝이에요. 이거 말하니까 몇 개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거 7월 18일이니까 이제 한 달 된 건데 우리 정비법의 조합에 가면 조합의 임원이라고 해서 혹시 이거 맞는지 봐요. 여기가 재개발구역인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재개발구역이야. 재개발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러요. 뭐라고? 아직 뭐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조합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잖아. 토지 등 소유자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설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을 설립할 때 얘는 재개발이니까 4-3-2-1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해서 조합설 인가를 받았어. 그럼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뽑아야 돼? 조합장, 그리고 일할 사람, 이사, 그 다음에 감사. 이 세 명을 뽑을 때 이 사람들을 우린 조합에 뭐라고 불러요? 그럼 임원이 될 사람들이 어제 이사 온 애가 갑자기 임원이 된다. 이거는 안 받아준다. 임원이 되려면 최소한 여기서 소유 기간도 좀 있어야 되고 거주 기간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땅 같은 경우나 건물 같은 경우를 소유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살아서 거주하는 게 어려워. 거주하는 게 어려우니까 걔는 기간이 조금 짧아서 1년만 거주해도 돼. 근데 소유 기간은 최소 몇 년? 5년. 소유 기간은 몇 년? 5년. 그리고 거주 기간은 1년. 선임되기 3년 전 사이에 1년 이상 거주는 해야 돼요. 이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뭘로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임원으로 얘를 뽑을 수 있대요. 임원으로 뽑을 때 조합장은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한 명만 있으면 돼. 근데 이사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근데 조합원이 너무 많아서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넘었다. 그때는 이사가 몇 명 이상? 5명 이상. 그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총회에서 선임을 했잖아요. 선임을 할 때 자격 요건을 봤더니 몇 년 이상은 살았어야 되냐. 거기 살았던 기간은 선임되기 직전 3년 동안 몇 년 이상? 1년 이상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소유하는 기간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라. 이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조합장 같은 경우는 규제가 제일 세야 되죠. 조합장은 선임되고 나서부터 철거할 때까지도 계속 거주해야 돼. 조합장. 그래서 조합장 같은 경우는 선임된 날부터 우리 철거하는 건 뭐 끝나야지 철거하죠? 관리시험 인가 받으면 철거 들어가잖아. 그때까지 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 뜻인데 요거가 중에 빨간 색깔이 지금 개정된 거예요. 뭐가 들어갔냐면 봐요. 조합은 조합원으로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인데 이게 만약에 소유를 할 때 땅을 A하고 B하고 C가 공유할 수 있죠. A하고 B하고 C가 공유했을 때 이때 지분이 가장 뭐한 사람?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여기서 A가 만약 60%, 얘가 만약 20%야. 지분 누가 제일 많아요? 그럼 A가 이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임원이 되려면 그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신설이 된. 그동안은 이게 없었는데 왜 신설을 했냐? 어느 날 보니까 서로 임원을 하려고 그래. 근데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 애가 임원을 시켜놓는 거 이건 아니지 않냐? 그 임원하려고 소유한 거 아니냐? 그럼 지분의 몇 프로 가장 뭐 한 사람? 그러니까 과반수 이런 표현을 안 쓴 게 2명이 가질 수도 있고 3명이 가질 수도 있고 4명이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과반수란 말을 안 쓰고 그럼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요게 하나 들어간 거예요. 얘랑 똑같은 규정인데 뭐 하나 들어간 거냐면 공유했을 때에는 지분이 가장 뭐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임원의 자격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거주기간은 아까 몇 년 이상? 거주기간. 거주기간 1년. 어디 있어? 거주기간 1년은 여기 똑같아요. 그리고 소유한 기간은 몇 년? 5년. 얘는 그대로 똑같은데 자격 요건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공유할 때는 가장 뭐한 자? 지분이 많은 자가 된다. 그거 하나 개정된 거야. 정비법은 이것 빼고 없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가능성 있는 것만 말씀드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 개정된 내용 중에 우리 공동주택에 분류해 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있죠? 그 중에 기숙사가 보통 학교나 공장의 근로자, 즉 학생이나 근로자 정호원들이 사용을 하는데 독립된 구조는 안 갖추고 공동으로 밥을 먹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공동취사라고 그래. 그래서 공동취사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기숙사인데 기존에 일반 기숙사가 있다가 추가로 이번에 뭐가 하나 나온 거예요?
임대형 기숙사라는 건 신설한 거예요. 그럼 기존의 기숙사는 그대로 일반 기숙사로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신설이 된 거네? 임대형 기숙사라는 거는 공공주택 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써라. 대신에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요거 숫자 기억해야 돼. 몇 실 이상? 20실 이상이고 기숙사의 공동치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수가 50% 이상을 이용을 해야 된다. 몇 프로 이상 이용하라고요? 50%. 그럼 요거를 임대형 기숙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실무 나가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코리빙이에요. 코리빙. 코리빙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코의 뜻이 뭐야? 코, 모여있다, 합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코야. 무슨 말인지 알죠? 리빙, 같이 살면서 모여서 사는 건데 중간에 무슨 치사를 한대? 공동치사하는 거야. 그럼 방에 내가 들어가서 잠자고 씻고 하는 거 되는데 나와서 밥 먹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임대형 기숙사라고 이제 법에서 이제 인정해 주겠대요. 그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원룸, 오피스텔 이거 전부 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주차장을 대폭 완화해 줬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을 100개를 뺄 수 있는데 주차장이 100대가 필요한데 임대형 기숙사로 가게 되면 100개의 방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50개밖에 주차장 필요가 없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0개를 더 진 거죠. 수익률이 이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제 임대형 기숙사를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미국, 독일 막 이런 데는 임대형 기숙사 되게 많이 해요. 코리빙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 신설을 했다. 그래서 추가된 게 지금 기숙사는 뭐하고 뭐로 나눠진대? 일반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라는 건 빌려주는 형태야. 그럼 그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에는 최소 몇 실 이상이고 20실. 그 사람들이 모여 쓰는 걸 공동 취사. 그 공동 취사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 이상은 되라. 50% 이상. 그러면 이제 임대형 기숙사로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 끝. 됐고. 그다음에 주택법 개정. 이게 가능성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주택법 개정된 것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100%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소형주택. 100%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기존에는 원룸형 주택이었다가 올해부터 뭐로 바꿨어요? 소형주택으로 바꿨다가 또 개정을 한 거야. 1월 달에 개정됐는데 얘 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일단 소형주택이라는 건 종전의 이름이 뭐였다? 원룸형이었어요. 원룸형일 때에는 방이 몇 개네? 방이 한 개 형태죠. 한 개 형태니까 얘가 규모가 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대 규모를 50제곱미터로 해놨어요. 한번 따라해봐. 온룸이 50이었단 말이에요. 네, 온룸은 50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도 가능했어요.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럼 40제곱미터짜리는 방이 몇 개야? 투룸도 가능해요. 방 2개잖아. 근데 와서 딱 봤는데 원룸형 주택이라고 들어왔는데 방이 2개야. 기분이 어때요? 좋은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계속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원룸형이라고 불렀는데 방이 2개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이름 개정하는 게 맞겠다. 야 소형주택으로 이름 바꿔. 그래서 소형주택으로 바꿨는데 바꾸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소형주택의 규모가 60인데 그럼 얘는 또 50이면 또 안 맞지 않냐? 바꿔. 그래가지고 이거를 50에서 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50으로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개정된 원인을 알면 답도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소형주택은 우리나라는 얼마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60. 그 다음에 지하에다 설치하면 문제 생기죠. 그래서 지하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 조건 기억하고 미음은 안 상태에서 자 이제 얘를 지어서 팔아먹어야 돼요. 지어서 팔아먹는다는 얘기는 독립된 형태가 돼야 돼. 독립이 되려면 내가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먹고 씻고 자고가 돼야 되죠. 먹고는 뭐야? 부엌. 그 다음에 씻고 욕실. 다 써있는데 보고 대답하면 되는데 뭐. 막 눈을 막 하늘 보면서 욕실하고 뭐가 있어야 돼? 부엌. 욕실하고 부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60이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아까 원룸형일 때 30 미만은 방이 하나지만 30 이상은 투룸도 된댔죠. 그럼 얘도 60으로 줬으니까 야 그러면 30을 기준으로 하자. 30 미만이면 방이 몇 개면 돼요? 하나면 돼. 하나. 그러면 30 미만이 하나면 되는데 욕실이 방이에요, 방 아니에요? 욕실이 방이에요, 방 아니야? 이 실자 무슨 실자라고? 방실자예요. 보일러실도 방이에요, 방 아니에요?
그럼 방이 벌써 투룸이잖아. 그럼 이 투룸은 포함하면 안 되죠. 그럼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빼고 하나의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원룸이 돼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30 미만이면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몇 개 공간? 한 개 공간. 근데 30 이상이면 그럼 투룸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투룸도 되는데 최소한 방의 면적을 줄이면 안 된다. 그래서 따라서 침실. 침실도 7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침실 얼마? 7제곱미터 이상을 지금 몇 개까지 되네? 3룸을 해줬더니 전부 다 3룸 해달라는 거야. 방이 3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개 이내로 구성할 것 이렇게 해놨다가 그러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뭐 2룸인 거, 3룸 있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을 많이 지려고 그래? 적게 지려고 그래? 많이 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종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2개 이상 세대수는 소형주택 세대수에 얼마를 초과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 것. 이게 개정되기 전이야. 1월달.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빨간 색깔이 최근에 개정된 거야. 제가 아까 침실이 2개인 거를 많이 짓고 싶다고 조금 짓고 싶다고? 많이 짓고 싶은데 3분의 1 정도로 줄여놨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30가구를 지면 몇 가구만 투룸 이상으로 질 수 있는 거야? 10가구만. 근데 이 사람들 더 짓고 싶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주차장이니까 3분의 1을 초과해서 네가 만약에 건설을 하면 세대당 주차 대수를 0.7대 이상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절반까지 짓게 해주겠다는 거야. 나올 것 같은데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들리세요? 주차 때문에 많이 좀 대답 잘하는 분 있으면은 선물 좀 한번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잘 안 하고 계신데 일단 내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보여줄게. 소형주택이 개정될 때 옛날 이름이 뭐였다? 원룸형일 때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지금 개정돼서 야 소형으로 바꿨는데 50이 말이 되냐? 우리나라 법상 소형주택은 몇 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로 짓고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래요. 대신에 독립이 돼야 되니까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뭐하고 뭐? 욕실하고 부엌. 근데 요 조건에다가 이제 방의 개수 조건이 개정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기준 면적을 얼마로 기준 잡고? 30. 30 미만이면 일단 뭐하고 뭐를 빼고 한 개 공간이 나와야 돼요. 욕실하고 부엌이에요. 욕실하고 보일러실이야. 실실이 빠져야 돼. 그래서 욕실, 보일러실 빼고 한 개 공간 나와야 되고 3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투룸도 가능합니까? 예, 3룸도 돼요. 근데 그 면적은 침실은 7제곱미터, 주차장 0.7대야. 그럼 일단은 얘네들은 얼마까지 지켜주겠다. 투룸 이상인 거는 3분의 1까지. 주차 대수를 0.7대로 맞춰주면 얼마까지 지켜주겠다. 2분의 1. 그 숫자 바꿔낼 거라고.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지금 이해된 거죠? 예. 이틀만 지나봐 기억 하나도 안 나. 예.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리을입니다. 리을 별표해 놓으세요. 됐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이 지금 현재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딱지 매매 금지랑 전매 금지랑 정확한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잘 봐요. 딱지 매매 금지라는 거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 증서를 매매 양도할선하지 말아라가 딱지 매매 금지예요. 그럼 보세요. 청약 통장을 넣었는데 내가 1순위자로 지금 현재 있어. 그럼 난 어디를 넣어도 나는 당첨이 될 것 같아. 이 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돼, 안 돼? 이게 양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양도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되는 게 딱지 매매 금지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팔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조합원 지위. 내 지위를 팔면 안 돼. 딱지. 입주자 저축증서. 내가 수용당해서 입주자로서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권리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걸 사고 팔아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런 권리를 지위를 양도 알선하지 마라. 이게 딱지 매매 금지고 전매 금지는 원래는 됐었는데 이런 지역에선 하지 마라고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거야. 원래는 전매가 됐는데 안 됐는데? 됐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잖아요?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어. 지정되기 전부터 얘기할게요. 만약에 여기가 서울시 여기가 강동구라고 할게요. 강동구에서 푸르지오 2000세대를 짓는 거예요. 푸르지오 2000세대를 짓는다고 해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딱 됐어요. 그럼 당첨이 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나서 이 계약된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나? 이 대답부터 하시는 거야. 분양권은 양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그게 전매금지야. 딱지매매금지가 아니라 원래는 됐는데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게 무슨 금지야? 전매금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됐는데 여기서 하지 마. 이게 전매금지야.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는 아닌데 얘가 분양가 상한제를 맞았어. 분양가 상한제 맞으면 얘는 싸게 매입을 한 거니까 투기할까 봐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팔 수 있었는데 팔지 말래. 무슨 금지야? 전매금지야. 그러니까 이제 딱지 매매 금지하고 전매 금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막 안 헤어지잖아요. 원래 안 되는 거는 딱지 매매 금지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규제를 좀 하겠다라고 나온 게 전매 금지야. 그 전매 금지는 말 그대로 물어볼까? 청약을 넣어서 1순위자로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분양권 팔 수 있죠. 팔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계약하고 나서 등기할 때까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되고 등기하고 나면은 팔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옛날에 이게 아파트가 짓는다는 게 계약을 하고 나서 3년 만에 질 수도 있고 4년 만에 질 수도 있고 5년 만에 질 수도 있고 10년 만에 질 수도 있거든요. 공사가 진척이 늦어져서. 근데 5년을 넘었을 때는 그냥 팔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은 못 넘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규제를 하고 있었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맞았어. 그럼 이게 개발장구역을 해제해가지고 한 지역이야. 그럼 가격이 주변의 가격보다 되게 싸. 그럼 얘는 10년 동안 못하게 했어요. 매매를. 10년간 전매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 규정들이 있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집을 살 거냐 말 거냐를 보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10년 동안 못 샀어. 근데 지금은 집값이 지금 현재 좀 너무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안 떨어지고 계속 있으니까 거래를 하게끔 하려고 기간을 줄여야 되잖아. 근데 전매금지 10년으로 됐으니까 누가 사냐고.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뭐 해주겠다. 완화해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렇게 나온 거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매금지 기간을 조금 뭐 해서 좀 줄이고 단출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일정하게 거래를 좀 일어나게끔 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간이 어떤 거는 뭐 5년, 어떤 거 8년, 어떤 거 7년이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2번에 투기과열지구, 3번에 조정대상지역 제가 다 썼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아닌 지역, 공공재개발 있잖아.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과열지역이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에서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 중에 어느 게 더 싸죠? 공공택지 더 싸거든. 기간이 더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세 가지 뭉쳐가지고 수도권이다 그러면 수도권하고 수도권 외중에 어디가 투기가 좀 더 많아서 수도권이 더 많으니까 수도권은 그냥 몇 년? 3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그래서 수도권 몇 글자? 세 글자니까 몇 년? 3년. 외에는 한 글자니까 1년 이렇게 묶어버리겠대요. 그럼 수도권은 몇 년? 3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그럼 제일 긴 게 몇 년이네? 그래서 이제 찍어도 그냥 3년 찍으시면 돼.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3년이 답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불안하잖아. 그래서 수도권 나오면 무조건 3년 찍는데 수도권 외에는 몇 년이다. 근데 하나 보세요.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과열됐으니까 투기가 많아서 이제 규제하는 거고 투기 과열지고 분상제 적용받으면 공공택지는 싸게 됐기 때문에 기간을 세게 하겠다. 그럼 공공택지가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얘는 기간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야. 공공택지가 아니면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몇 년 주고 근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 자연보존권역 뭐 기타 지역은 몇 개월 주겠대? 6개월. 간단하게 단촐화된 게 3년, 1년, 6개월이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만 딱 들으시면 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분상제 중에 공공택지가 투기가 많잖아요. 투기 많은 지역은 수도권 무조건 3년.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리고 1년 찍으세요. 무조건 몇 년 찍으라고? 그리고 수도권인데 성장관리나 자연보존권역은 투기가 많지 않죠.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의 광역시 도시도 투기가 많은 지역이 아니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겠대? 그러니까 제일 적은 게 6개월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찍을 때는 3년하고 1년 중에 하나만 찍는 거 나올 거야. 아니면 지문에서 투기과열지구인데 수도권에서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틀렸죠? 수도권 나오면 무조건 1년이라니까. 수도권 외가 나오면 1년. 수도권 외는 제일 약한 거는 6개월은 주로 어디에요? 지방 얘기하는 거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뭐 성장관리 자연보존권역이거나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를 말하는 거야. 그런 데는 몇 개월 주겠대요?
그럼 이제 이거만 기억하면 되니까 요 위에 예, 이거 기간 이거 막 자세히 안 읽어도 돼요. 전 이제 시험에 활성화 시키려고 시험만 보기 위해서 여기 한 거니까 볼까?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공통사항이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걸 언제부터 기간을 산정할 겁니까?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계약하죠.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는 거야. 이날부터 몇 년? 수도권은 몇 년? 3년. 수도권 외에는? 눈 안 떠? 지금 밥 먹어서 이런 거예요? 또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해서 수도권은 몇 년? 근데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걸 질문했어요. 그럼 만약에 입주자로 선정되고 나서 만약에 등기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 게 4년 만에 됐으면 그럼 언제부터 팔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몇 년 만에 팔 수 있는 거야? 3년이라니까. 그리고 3년 지나면 분양권이고 주택은 팔 수 있는 거야 다. 근데 이게 2년 만에 끝날 수 있잖아. 2년 만에 끝나서 등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법조문에다가 사망을 넣었어요. 주택에 대해서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기간 이내에 혹시라도 다 완공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완료했다. 그 아파트 다 져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전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전매 기간이 끝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그때 전매 제한 기간이 원래 3년이지만 3년 지난 걸로 간주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요 단어. 입주자로 뭐 된 날부터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고 혹시라도 그게 등기가 그 기간보다 빠르게 됐다. 등기가 빨리 된 거예요. 그럼 그 등기가 뭐 된 날? 완료된 날 전매 기간이 끝난 걸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만약에 받았다. 근데 만약에 복수적으로 들어가서 얘는 뭐 3년짜리고 얘는 뭐 1년짜리였어. 그럼 기간을 짧은 걸 적용해야 돼? 긴 거 적용해야 돼? 그래서 규정에 따른 전매 기간이 2 이상이 됐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가장 긴 전매 제한 기간 적용하겠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거기 들어봤어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개정된 거는 이거 외에는 안 보셔도 돼. 자, 해볼게. 전매 행위 금지 기간이라는 게 옛날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분상제가 다 달랐어요. 어디는 7년, 8년, 10년 막 이런 거 다 없어졌어. 그냥 투기과열지구, 분상제, 공공택지나 조정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역은 수도권은 무조건 3년, 외는 1년. 저기 지방에 제일 약한 데 있죠. 그 수도권인데 과밀억제 권역이 아닌 성장관리 권역이나 자연보전 권역이거나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 도시 있죠. 걔네는 몇 개월? 나머지 올해서 1년 찍으시면 돼. 됐어요? 이 정도만 외우고 가면 돼.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예요? 3년짜리, 1년짜리 있었죠. 근데 3년짜리였는데 등기가 완료가 돼 버렸네. 그 기한은 도달하기 전에 완료된 날 전매 제한 기간은 뭐 한 걸로? 완료돼서 끝난 것으로 지난 것으로 보겠다.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 됐어. 그거까지가 개정된 거 전체 정보 정리한 거니까 이 정도면 뭐 할만하죠. 안 그러면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다 개정된 것까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